아파트 증여는 절대 안 돼. 어머님, 이러시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무슨 소리야? 니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하시잖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왜? 어머니, 우리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결정하세요. 너희들 뭔가 이상해? 요즘 들어 왜 이렇게 해? 어머님, 제발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럼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러지 마. 이 집은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어머님 책임져야. 책임지다니? 내가 무슨 짐이라도 되는 듯이. 그럼 요양원에라도 가보시겠어요? 거기 시설 좋던데. 요양원이라고? 너희가 감히 이런 짓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아침 일찍 현관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손님이 올 시간도 아닌데 의아했습니다. 도어폰 화면을 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명절 때도 바쁘다며 오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죄송해요. 웬일이니? 어머니 뵈러 왔죠. 아침 드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유난히 상냥했습니다. 평소 제게 차갑기만 했던 며느리가 달라진 것이 의아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은 과일 한 상자를, 며느리는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거실을 정리하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 며느리는 주방으로 가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침 드세요. 제가 반찬 데워드릴게요. 됐다. 내가 할 수 있어.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며느리의 지나친 친절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해서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어 보였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아들은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평소 과묵한 아들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반찬을 하면서도 계속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밥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요새 건강은 어떠세요? 갑자기 아들이 건강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아프기라도 한 것처럼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도 덩달아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강하다. 걱정 마.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조심하셔야죠.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서둘러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살림을 시작한 이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계속 무언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지나친 친절도 아들의 어색한 태도도 모두 수상했습니다. 어머니,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도 설거지를 멈추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짜고 있었던 것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아들의 말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와 다른 그들의 모습에 가슴 한켠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단순한 방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수상한 방문이 예고하는 것이 무엇일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 아들의 표정이 계속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자리에 앉아 커피를 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그들의 모습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아메리카노예요. 요즘 이 동네 재개발 이야기가 많던데.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 과묵한 아들치고는 이례적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큰 집에서 혼자 사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아들의 말에 순간 손에 든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 걱정했던 찰나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건강도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며느리가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동안 거의 마주친 적 없던 며느리의 눈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은행에서 가져온 듯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여계약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집을 저희 앞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13억이나 하는 이 아파트를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아온 이 집을 요구하는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창밖의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빗소리가 커질수록 제 마음속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지난번에도 가스레인지 켜놓고 주무시다가 이웃분이 알려주셨잖아요. 한 달 전 잠깐 깜빡한 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제 실수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해두고 있었던 걸까요? 거실 탁자 위에는 아침에 그들이 사온 과일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과일 바구니가 저를 위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어머님 건강이 제일 걱정돼서 그래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거리는 시계바늘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구나. 어머니,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아들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창밖의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제 앞에 놓인 서류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매일 아침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던 며느리였는데 갑자기 이런 변화를 보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잘 주무셨어요? 그래. 아침은 드셨나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도시락 갖다 드릴게요. 아침부터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놀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으로 가서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던 며느리의 시선이 거실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청소해 드릴게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힘드시잖아요. 청소기를 꺼내는 며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집안 청소를 해본 적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제 방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살펴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랍장 앞에서 잠시 멈춰 서는가 하면 장롱 안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버리시는 게 어때요? 집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서랍에서 꺼낸 남편의 유품을 보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신경 쓰지 않던 살림살이를 갑자기 정리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주방 창문을 닫던 며느리의 전화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잠깐 제 눈을 피해 문자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아들과 주고받는 메시지인 듯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혼자 계시기 심심하시죠? 며느리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서도 집안을 계속 둘러보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장을 봐왔다며 냉장고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구석구석을 정리하면서 유통기한이 조금이라도 지난 음식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오래된 반찬 드시면 탈나세요. 제가 매일 신선한 반찬 해다 드릴게요. 냉장고 청소가 끝나고 나자 이번에는 욕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듯 청소하는 모습에서 다른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화장실 선반을 정리하던 중 의약품을 발견하고는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제 혈압약과 영양제를 일일이 확인하더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님, 약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혹시 드시는 거 잊으실 수 있으니까. 갑자기 달라진 며느리의 행동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파악하려는 듯한 모습, 약품을 확인하고 사진 찍는 행동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님, 내일도 올게요. 저녁 식사는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현관문을 나서면서도 며느리는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열심히 적었습니다. 베란다에 빨래를 널러 나가려는데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 아래 주차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려다 멈칫했습니다. 이제 곧 서류 준비 다 끝나. 어머님이 쉽게 도장 찍으실까요? 어머니가 거절하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창문 사이로 들리는 대화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서서 둘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옆에 붙어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만 동의하시면 우리 인생 달라질 수 있어. 그동안 고생 많았죠. 이제 우리도 강남 살 수 있어요. 바람에 실려오는 그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며느리의 표정은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멀리서도 그것이 증여계약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종이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성격상 한 번에 안 되실 텐데. 괜찮아요. 저번에 약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면 돼요. 약사라는 말에 순간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혈압약을 타러 갈 때마다 들르는 약국이 떠올랐습니다. 둘은 약국 이야기를 나누다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이제는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만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주변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혹시 누가 듣고 있지 않나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창문 옆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래도 너무 서두르지 말자. 어머니가 의심하실라. 당신 친구분도 이렇게 해서 성공하셨다면서요? 친구라는 말의 순간 아들 친구 현수 씨가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동창회에 다녀왔다던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든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좋은 요양원이 있네요. 저희 집에서도 가깝고. 요양원이라는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며느리의 모습이 흐릿해졌습니다. 둘은 이제 차에 오르려는 듯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어머님만 설득되면 다 해결되는 거네요. 그들이 주차장을 떠난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여행사 팸플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효도관광이라며 팸플릿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모처럼 좋은데 다녀오세요.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그동안 효도 한 번 제대로 못 해드려서요.
이번에 회사에서 상여금도 나왔고.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팸플릿을 펼쳐 보이며 호텔과 관광지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일정표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 번째 날 오후 일정에 실버타운 견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2시간이나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시선을 눈치챘는지 서둘러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대신 맛집 코스와 올레길 산책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슬쩍 보니 실버케어 요양원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재빨리 핸드폰을 가방에 넣는 며느리의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꼭 다녀오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일정표 마지막 장에는 여행사 도장 대신 수상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실버케어 복지재단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들은 제 반응을 살피며 계속 여행의 장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숙소가 깨끗하다. 식사가 좋다는 등 필요 이상으로 설명이 길었습니다. 서류 봉투에서 비행기 티켓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출발 시간은 다음 주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짐은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겠다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얼른 막아섰습니다. 아들은 여행 준비를 핑계로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재에 있는 서류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은 제가 보관할게요. 여행 가셨다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여행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감이 왔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여행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실버타운, 요양원이라는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저녁에 한 번 더 와서 짐 챙기는 거 도와드릴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효도 관광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며느리가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화면에는 고급스러운 요양 시설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급한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친구 현수 씨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평소 밝은 표정이던 그의 얼굴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니? 어머님께 꼭 전해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현수 씨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를 내오려는 저를 붙잡고 앉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무언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먼저 이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창회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아들이 어제 동창회에 다녀왔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현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절대로 아파트 증여하시면 안 됩니다. 아드님이 어제 술에 취해서 무서운 계획을 털어놓으셨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현수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취기가 오른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웃음소리가 섬뜩했습니다. 현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녹음을 틀었습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 한 이야기들이 차례로 흘러나왔습니다. 동창회에서 아드님이 술에 취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아파트만 받으면 어머님을 바로 요양원으로 보내고 남은 재산까지 다 가로채겠다고. 현수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녹음 내용은 계속되었고
있었고 취중에 나온 아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런 말씀 드리기가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면서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수 씨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아드님이 요양원 원장과 만나는 모습이에요. 이미 입소 계약금도 걸어두셨다고 합니다. 사진 속에는 아들과 한 중년 여성이 악수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장소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요양원 로비였습니다. 어머님, 절대로 도장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아드님이 이미 다 계획을 세워두셨더라고요. 현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구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도 그는 저를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증거도 더 있습니다. 제가 어제 동창회에서 모든 걸 녹음해뒀어요. 혹시 필요하실까봐. 현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현수 씨가 틀어준 녹음 파일을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들의 목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머니 재산 다 뺏을 거야. 야, 무슨 소리야?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면 돼. 치매 진단만 받으면 끝이야. 현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녹음 파일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동창회장의 소란스러운 배경음 속에서도 아들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녹음 속에서 아들은 자신의 계획을 자랑스럽게 떠들어댔습니다. 어떻게 저를 속여 아파트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것을 술 기운에 털어놓았습니다. 와이프랑 다 계획했어. 어머니 혼자 계시기 불안하다고 해서 모시고 산다고 하면 돼.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 속에서 현수 씨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야, 정신 차려. 이게 무슨 소리야? 녹음 파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요양원과도 접촉했다고 했습니다. 입소 예약금까지 걸어두었다는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차피 연세도 많으신데 뭐.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게 하면 되잖아. 아들의 말투에는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어떻게 저를 속일지 계획까지 세워놓았다고 했습니다. 현수 씨는 잠시 녹음을 멈추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요양원을 다녀간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상담 내역서, 입소 계약금 영수증,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요양원 원장님과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따로 조사해보니 그쪽이랑 이미 다 얘기가 됐더라고요. 사진 속 아들은 웃으며 요양원 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촬영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제가 아파트 증여를 망설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치매 진단도 이미 준비해뒀대요. 병원이랑도 다. 현수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 왔는지 동창회장에서 아들과 함께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통장도 다 정리하고 도장도 미리 챙겨놔야 해요. 순간 지난주 며느리가 집안 청소를 한다며 서랍장을 뒤졌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미 도장을 찾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내용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워왔다고 했습니다. 요양원비는 제 통장에서 빼가면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드님이 도박빚도 있다고. 현수 씨의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갑자기 흐려 보였습니다. 현수 씨는 작은 녹음기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얇은 기계 하나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 이걸로 앞으로의 대화를 다 녹음하세요. 이런 걸 써본 적이 없는데.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빨간색이 녹음, 파란색이 정지예요. 현수 씨는 녹음기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버튼 위치를 짚어가며 설명했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여행 준비를 도와준다며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는 제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무거운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여름 옷은 다 정리해드릴게요. 며느리의 말에 맞춰 살짝 주머니 속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왔지만 꾹 참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들은 서재에서 서류를 찾고 있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찾는 눈치였습니다. 며느리는 옷장을 정리하는 척하며 서랍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두셨어요? 그건 왜? 혹시 여행 가셔서 필요하실까 봐요. 대화가 오갈 때마다 주머니 속 녹음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다는 생각에 긴장이 됐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식탁에서 오가는 대화, 요양원 견학 계획, 은행 방문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은행에 같이 가요. 무슨 일로? 여행 경비도 있고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척하며 그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수저 소리에 섞여 그들의 속삭임도 기록되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요양원 원장과 통화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녹음기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며느리가 또 청소를 하겠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책장과 서랍을 정리한다며 중요한 서류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머님, 등기부등본이랑 인감은 어디 있으세요? 왜 그런 걸 찾니? 아니요, 그냥 정리하다가 보이길래. 녹음기에는 서류를 뒤지는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 책장을 정리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며느리의 허술한 거짓말도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녹음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녹음된 파일을 들으며 그들의 계획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내일이면 도장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의 속삭임이 녹음기에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에 섞여 저희 한숨도 함께 녹음되었습니다. 아래층 김 할머니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왕래가 없던 이웃이라 의아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현관에서부터 급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어제 아드님이 부동산에 다녀가셨더라고요. 김 할머니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어제 제게 들르지도 않았는데 부동산에 왔었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앞에서 아들을 마주친 김 할머니는 우연히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아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아드님이 집을 내놓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모르시는 일이죠? 김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이 중개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부동산 앞에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들의 대화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매매가는 시세보다 조금 낮게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빨리 처분하고 싶다면서. 김 할머니의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이미 집을 팔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동산 사장은 제 아들과 이미 여러 번 만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매 조건과 가격대까지 구체적으로 의논하는 모습을 김 할머니가 목격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몰래 하시는 거라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김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명함이었습니다. 아들이 떨어뜨린 것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급하게 적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최저 12억, 한 달 내 금매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셔야 해요. 아드님이 어제 중개사한테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김 할머니는 아들이 중개사에게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전해주었습니다. 매매가 성사되면 요양원으로 간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중개사님이 어머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드님이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을 아들이 몰래 팔아치우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방문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매번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 무슨 얘긴데? 어머니, 이제 결정하셔야죠. 증여 계약.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재빨리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전과 달리 그들의 태도가 다급해 보였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증여계약서가 놓였습니다. 며느리는 볼펜까지 준비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더 이상의 친절한 가면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서명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더는 상냥한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아들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모습이 마치 도박장에서 큰돈을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며느리가 제 앞으로 바싹 다가왔습니다. 평소의 공손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서류 위에 찍혀 있는 날짜를 보니 이미 한 달 전부터 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창문 쪽으로 가더니 갑자기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시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며느리의 말투에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벽에 기대어 서서 초조한 듯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증여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볼펜을 제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내일까지 시간 드릴게요. 어머님도 이제 결단을 내리세요.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는 아들의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제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상냥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차가운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청소하다 옮겨놓은 서랍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구석에 숨겨진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실버케어 요양원 입소 신청서. 봉투 겉면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손이 멈추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보니 이미 대부분의 항목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때 갑자기 들어온 며느리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류를 급하게 숨기려는 찰나 며느리가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내용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신청서에는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입소 예정일은 다음 달 초였고 보증금까지 입금된 상태였습니다. 치매 진단서라는 공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단에는 보호자 서명란이 있었고 아들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습니다. 아마도 아들에게 연락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입소 신청서 뒷면에는 요양원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갈 방으로 지정된 곳은 창문도 없는 1층 끝방이었습니다. 비용 내역서도 있었습니다. 입소 보증금 5천만 원, 월 요양비 250만 원. 모두 제 통장에서 인출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설명. 며느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고 상황을 직감한 듯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병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신경과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준비해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입소 신청서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모두 담긴 종이 한 장이 이제는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아들이 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발소리에 불안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는 안 되겠어요. 무슨 소리야? 아파트 증여 안 해주실 거죠? 아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흐트러진 옷매무새, 술 냄새, 그리고 손에 들린 검은 봉지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들은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검은 봉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안에서 플라스틱 통이 굴러나왔고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 바닥에 기름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아들은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라이터를 꺼내 들었고 거실은 기름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제 행동을 보고 더욱 격분했습니다.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신고하면 다 불태워버릴 거야. 아들의 위협적인 행동에 저는 현관문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이웃집에서 소동 소리를 듣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바닥에 번져나갔습니다. 아들은 라이터를 들고 계속 위협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지만 눈빛은 이성을 잃은 듯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경찰이 오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는 거예요. 라이터를 켜두는 순간 현관문이 강제로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들이닥쳤고 순식간에 아들을 제압했습니다.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경찰에게 붙잡힌 채로도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순간에 찾아온 비극적인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이웃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했고 소방대원들도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한참이 지난 다음 날 아침, 옆집 박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제 일을 다 지켜보셨다고 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죄송해요. 동네에 좋지 않은 소문만. 아니요, 그런 말씀 마시고 잠시 이야기 좀 나눕시다. 할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아파트 뒤편 공원 벤치로 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춥기만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의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공원에는 아침 운동을 나온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5년 전 제 아들도 할아버지의 아들도 재산 문제로 아버지를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제의 충격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게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건 실려 있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벌어진 범죄들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할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를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세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들을 고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는 변호사 명함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해결해 준 분이라고 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남편이 잠든 곳을 찾아갔습니다. 납골당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랜만이에요. 우리 아들 때문에 왔어요. 당신도 이럴 줄은 몰랐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무덤덤하게 보이던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이 오늘따라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봉안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함께 고생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걸음말을 떼던 날, 유치원 입학식,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마다 아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던 남편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제가 들고 온 서류 봉투에는 고소장 양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을 고소해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화 미수 사건 이후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고소장 첫 장을 펼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을 적어야 하는 란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이 모두 서류철에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요양원 입소 신청서,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서까지.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펜을 손에 쥐고 있지만 쉽게 글씨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고 있자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마침내 고소장의 첫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이제 돌아가 봐야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남편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의 결정이 확고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형사는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증거물이 쌓여있는 탁자 위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녹음 외에도 증거가 더 있으신가요? 녹음기 말고도 휴대폰으로도 찍었어요. 요양원 입소 신청서도 가지고 계시죠? 형사는 꼼꼼하게 메모를 해가며 저희 진술을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이 단순한 충동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걸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현수 씨가 제공한 동창회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 녹음을 들으며 연필로 시간대를 표시했습니다. 아드님 친구분도 진술하시기로 했습니다. 형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 씨는 이미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자원했다고 합니다. 조사실 밖에서는 다른 형사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도박빚 관련 자료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요양원 원장님과 통화하신 내역도 있네요. 형사가 보여준 통화 기록에는 아들이 요양원과 연락한 시간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입소 계약금을 이미 보낸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제공한 부동산 중개사 진술도 추가되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급매로 내놓으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드님 휴대폰에서 찾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형사가 보여준 문자에는 며느리와 주고받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난 뒤의 계획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가 제공한 카페에서의 녹음도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형사는 그 내용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범행이에요. 형사의 말에 저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조사실 벽시계가 오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아직도 확인할 증거가 많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박장 CCTV 사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님, 좀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빚을 진 거예요? 5억이 넘습니다. 사채까지 쓴 걸로 확인됐어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불법 도박장에서 찍힌 아들의 모습, 대출 서류들, 사채업자와의 통화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아들의 대출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저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용하려 했던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도박장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더군요. 형사가 틀어준 녹음에는 아들이 사채업자와 나누는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을 팔면 바로 갚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진술도 확보되었습니다. 아들이 매일같이 도박장을 들락거렸고 빚이 점점 불어났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며느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며느리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보니 도박장 업주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공모한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컴퓨터로 도박장 출입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6개월 전부터 거의 매일 밤을 그곳에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통장까지 노렸던 것 같습니다. 수사관이 보여준 서류에는 제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언제 복사해 갔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고 난 뒤 제 재산을 모두 정리하려던 계획이 담긴 메모였습니다. 이번 주까지 갚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형사의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도박빚 독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조사실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는 사건 정황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도박빚 그리고 저를 해치려던 계획까지 모든 것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다가 화면에 익숙한 아파트가 비쳤습니다. 저희 집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아파트 앞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13억 아파트를 노린 아들과 며느리,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요즘 이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뉴스에서는 저희 사건을 현대 사회의 비극적인 가족 해체 사례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의 연락이 폭주했습니다. 모두 뉴스를 보고 놀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기자들이 아파트 앞에 있어요.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른 커튼을 쳤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추가로 접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론사들이 저희 사건을 특집으로 다루고 싶다고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TV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학대, 자녀의 재산 강탈, 요양원 감금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집 안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밖을 나가면 기자들의 카메라에 찍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증언해 주실 분들이 더 나타났습니다. 형사의 말에 따르면 아들의 도박장 업주도 언론을 통해 사건을 알게 되어 자진 출두했다고 합니다. TV 화면에는 요양원 원장도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찾아와 상담했던 내용을 모두 실토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다른 피해자분들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의 말처럼 저희 사건 보도 이후 비슷한 사례들이 줄줄이 신고되고 있었습니다. 숨겨졌던 가족 간의 비극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수갑을 찬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교도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말해보렴. 처음엔 도박이 재미로 시작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처음 도박장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면회실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아들의 수갑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아들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1,000만 원을 잃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만회하려고 더 큰 돈을 걸었고 결국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매일 독촉했어요. 협박도 했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온다고 협박했고 가족들에게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자 이혼하겠다고 했고 그때 아파트를 담보로 빚을 갚자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돈으로 빚 갚고 남은 돈으로 다시 한번 크게 따보려고. 아들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그만 돈으로 도박을 하려 했다는 말에 면회실이 순간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박장 업주가 요양원까지 소개해줬다고 했습니다. 저를 강제로 입소시키고 재산을 처분하려던 계획이 모두 도박장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아들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방화 협박까지 했던 그날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 전화가 오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시간을 알리는 종을 울렸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교도관이 아들을 데리고 가려 할 때 아들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렀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는 저희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빨리 끝을 내고 싶다며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라도 양심이 있었나?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검사실에서 건네받은 수사 기록에는 며느리의 공모 정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며느리는 일찍부터 아들의 도박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도박장 업주와 연락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며느님도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사가 건넨 자료를 보니 며느리의 범행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계약금도 며느리 명의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혼을 통해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통화 기록, 계좌 내역, 요양원 방문 기록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도박장 업주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사는 며느리가 도박장 업주와 공모해 아들의 도박을 방조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혼으로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무색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읽어내는 공소사실 하나하나가 그동안의 계획을 모두 밝히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혼 서류는 결국 증거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도망가기 위한 수단으로 준비했던 서류가 오히려 범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 것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합니다. 며느리는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판부가 입정하기 전 법정 안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검은 죄수복을 입은 아들과 며느리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입정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방화미수, 사기미수, 협박 등 죄목이 하나씩 낭독될 때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가족 간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증거 기록만 수십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녹음 파일, 요양원 입소 계약서, 도박장 CCTV, 사채업자 진술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노모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현수 씨와 김 할머니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를 해치려 한 점, 요양원 감금 계획을 세운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도 곧이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법정 밖에는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놓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피고인들을 호송하겠습니다. 교도관이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은 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아파트 앞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면회를 요청하십니다.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전해주세요. 계속 기다리고 계신데요. 현관 밖에는 편지 봉투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하나도 열어보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출소 후 매일같이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서도 아들은 매일 찾아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다 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경비원은 아들이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밤늦게까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관 앞 벤치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이번에는 반성문을 가져오셨답니다. 하지만 저는 창문 커튼을 닫은 채 외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아들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도 받고 취업 준비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복도에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의 방문은 더욱 잦아졌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신문 배달원이 전해주는 말에 따르면 아들이 새벽에도 와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손편지를 들고 와서 현관문 앞에 두고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아들의 표정이 많이 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에서 봉사 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나갑니다. 할머니, 오늘도 반찬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매번 찾아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저야말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도시락을 전달하며 만나는 어르신들의 미소가 저를 치유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겪은 일이 저만의 아픔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에는 노인 상담 센터에서 활동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복지관 관장님은 제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신고를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힘을 얻으십니다. 상담사 선생님의 말씀처럼 저의 이야기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홀로 고민하던 분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법률 상담소에서도 제 사례를 교훈 삼아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그곳에서 강의도 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매주 토요일에는 동네 공원에서 걷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을 돕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새로 오신 분이에요. 어머님처럼 용기 내서 찾아오셨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